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오늘 2021년 1월 7일 오늘의 주요 뉴스와 역사 속 오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관련된 주요 뉴스 중에 헤드라인은 폭설 관련된 뉴스입니다. 몇 시간째 차가 안 움직인다. 견인차 오는데 4시간. 폭설에 마비된 서울. 폭설에 배달도 멈췄다. 배달기사 노조 폭설 중 배달은 살인 중단하라 긴급성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시내에 폭설이 내리면서 교통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제설 작업도 지연되면서 퇴근길에 발이 묶여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접촉사고도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 지역의 폭설은 이미 사전에 많이 예고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국의 제설 작업이나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차 안에 갇혔다는 지적이 여러 기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 7시에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한파 경보가 발효되고 밤사이 눈이 얼어 출근길도 교통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장이 공석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재난급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 때는 거리를 가득 메웠던 경찰들은 보이지 않고 황당한 일이고요. 사실은 어제 도로에는 그 많은 제설차 한 대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제설 장비, 염화칼슘 하나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 제보들이 엄청 많았죠. 지방자치제가 발달했는데 서울시의 그 많은 구청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지금 행정이 정말 무사한 일로 빠진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지자체장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국민들이 힘든 상황이라면은 이미 폭설주의보는 며칠 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으면은 사전에 좀 준비를 했었다면은 어저께 그 시민들이 그렇게 큰 불편을 겪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일한 대처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불편을 안겨주었습니까? 교통이 마비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습니까? 갑자기 쏟아진 폭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사가 가파른 언덕에 수많은 차들이 멈춰 서 있고 이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힘들어진데도 불구하고 염화칼슘 하나 없이 시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겨우 눈을 쓸었습니다. 곳곳에서 넘어지고 다치는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수많은 공직에 계신 분들 또 지자체장들은 다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특히나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 수많은 또 영업까지 중단된 음식점들이 있다 보니까 배달이 폭증은 했는데요. 이 폭설에서는 사실은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폭설에서 배달은 살인행위라 다름없다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배달 평균 시간도 1시간 이상 걸렸고요. SNS에 등재에서는 기사들이 배달을 거절해서 뱀과 요교 등이 모두 막혔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주문이 모두 거절됐다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달 사고가 상당히 잇따라 발생하자 배달 노조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폭설 중 배달은 살인행위다. 중단하라는 긴급 성명도 나왔습니다. 지금 배달 일을 시키는 것은 살인과 다름없다라는 배달 중단 촉구하는 메시지 나왔습니다. 혼자 넘어진 것도 산업재해가 되니 라이더 유니온으로 연락달라는 메시지도 남겨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어저께 같은 폭설 같은 경우에는 배달 같은 사고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배달 사고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고 어려움은 같이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가 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집합금지 명령과 관련해서 불복 시위가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영업 제한 중단 조치를 1년 가까이 감내온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한계 상황에 봉착해서 새해 들어서 전국 곳곳에서 불복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잡힐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모든 손해를 떠안는 상황이 지속되자 마침내 형평성 없는 행정조치를 감행하는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급여 생활자들이 급여를 6, 7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지 않는다면 아마 대란이 날 것입니다.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헬스장 점주들로 구성된 한국 피트니스 경영자협회는 전국 각지에서 영업을 강행한 오픈 시위를 했고요. 지난달 24일부터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유흥업소들도 집단행동에 들어갔고 호프집, PC방 업주들은 5일 정부 조치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이미 제기했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강제로 영업 제한을 시키면서 이에 따른 손실은 보상해주지 않아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카페 점주들이 모인 카페 사장연합회도 어제인 6일서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오늘 보건복지부가 있는 정부 세종 청사 앞에서 매장 영업 중단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개시했습니다. 한국 코인 노래연습장 협회도 어제 국회 앞에서 강력하게 시위를 하면서 강제 영업 중단 조치만 5개월 이상 당했다. 18일 이후에는 이어지는 영업 중단 조치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가 영업 중단 조치의 형평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겠다는 얘기까지 이제 스스로 얘기를 했고 문제점에 대해서 자인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행정 조치를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9월 3일 날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에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법이 빨리 통과됐으면 집합금지 명령으로 큰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보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폐업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법이 통과되어 실제로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절차도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정부에 직접 손실보상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헌법의 제23조 3항에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필요에 의해서 제한할 때는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국가가 도로를 놓을 때 토지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놓을 때. 그럴 때 국가에서 토지 수용을 할 때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영업금지와 영업 제한을 시키는 의미로 본다면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에 손실 입은 분들은 정부의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에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자그마치 10개월 가까이 임대료를
부담을 하고 영업 손실에 따라서 생계 이형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와중에도 방역을 위한 국가 행정명령에 충실히 협조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생존 자체의 위협과 영업금지에 대한 업종 간 차별적 적용에 이제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죠. 행정명령 거부 움직임이 일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에 대한 헌법소원도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심각한 상황이 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손실 국가가 책임지는 상황에서 이 과감한 지원 대책과 형평성 있는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의 어떤 행정명령에 따른 적적인 소상공인에만 과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조치가 시정되지 않는다면은 생계전선을 넘어서 사실 방역전선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고 국가의 영 자체는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 소상공인들이 협조할 수 있는 의무감이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제대로 된 명령 체계가 국가에서 내릴 수 있는 권위가 존립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차별적 영업금지를 할 경우에 해당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 체계를 만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동안 정부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만 조치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이해를 구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운운하면서 제대로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뉴스는 이 코로나 백신 관련된 뉴스가 지금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토론에 관련돼서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온 후속 조치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월에 예정돼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방법이 최선의 접종 방법인지 정부가 어떻게 유통 및 보관하여 배포할 것인지 결정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스트라제네카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게 식약청에서 이제 빨리 지금 조치가 승인이 받고 있는데 국민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접종해야 할지 내가 접종 대상인지 여부를 아직까지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불안감이 있죠. 뭐 고령자, 의료진이 우선순위라고 하는데 고령자의 연령은 어디까지인지 이 기저질 환자의 범위는 어디인지 의료진은 어디 범위인지 모든 것이 현재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2월 달이래 봤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이죠. 하루빨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설 유통망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의료진들에 대한 어떤 상황도 지금 봐야 되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엄청나게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의료진들도 지금 모자란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병상도 모자란다는 판인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지금 대책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빠른 발표를 통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혼란을 줄여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접종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이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번 홍남기 부총리가 말한 2,000명분의 백신 구입비 약 1조 원은 원래 정부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시 이건 정확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야당에서 주장해서 겨우 확보한 예산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예산은 뒤로 하고 늦장 대응만 했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성과인처럼 포장했죠. 만일에 백신을 그렇게 주장했다면 예산을 벌써 편성했었어야 됩니다. 예산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전혀. 지난번 추경이나 이럴 때 백신 예산이 없었습니다. 겨우 1조 원 갖고 어떻게
전 국민들한테 백신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백신을 국민들한테 준비를 하려면은 3, 4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지금도 겨우 1조 원밖에 백신 예산이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지금 속이고 호도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고민정 의원은 TV 뉴스 프로그램에서 사망자 수가 적으니 백신을 늦게 맞아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약간 뭐 나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사에 보면 오늘부로 사망자 수가 1,046명입니다. 우리 국민 1,046명이 사망한 것이 적다고 혹시라도 말하는 것인지 좀 기사에서 조금 말하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으로 해서라도 빨리 하루빨리 급하게 백신이 좀 접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고민정 의원이 말한 의도가 잘못 전달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라는 것이 미리 준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지금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잘못한 건 잘못하고 인정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관련된 기사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 관련된 겁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6년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본인은 이제 반대로 됐다 부인하고 있는데 당시의 상황에 대해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당 현장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불같은 성격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폭행과 인연이 많다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밝혀지겠죠. 그런데 이제 장관이라는 자리에서도 불같은 성격을 보이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오늘 또 나온 기사의 우려가 지난 4월 총선에서 대전판 센트럴파크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자그마치 사업비가 2천억이나 들어가는 대형 공사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공약 이행을 하게 되면 아파트 값이 크게 상승할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자신의 지역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되죠.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가 아니었더라도 이해 충돌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해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된 거는 법사위 법안 소위가 지금 회의에 10시부터 들어갔는데요. 어제 나온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법안 소위가 끝나면 제가 브리핑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제 저녁 때 나온 얘기로는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소상공인과 공무원은 처벌 제외를 했고요. 의결은 어저께 이제 불발됐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5일, 6일 양일간 법안 소위를 열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결하지 못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이 좀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정인입법 등을 심사한 뒤 내일인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까지 심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과 음식점, PC방은 1000제곱미터 이하 1000제곱미터는 약 302평을 얘기합니다. 다중이용 시설도 중대 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처벌 대상 경영 책임자는 재계의 주장대로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담당이사로 정해지고 공무원은 고용노동부 주장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인과관계 추정의 조항도 삭제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정부 안대로 손해액의 5배로 잠정 합의된 거로 나와 있고요. 법인의 경우 사망은 50억 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은 10억 원 이하 벌금
아마 합의된 내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사업별, 규모별 법 적용 유예 기간의 경우는 약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7일 오전 소위를 제기할 예정이고요. 50인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2년 유예를 적용할 거고, 아마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유예 기간을 적용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제외하자는 내용이 어저께 쟁점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법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건 처음부터 좀 큰 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상공인의 절규를 담은 입장문까지 어제 발표하면서 끝까지 싸워주고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관련된 주요 뉴스는 마치고요. 역사 속 오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에 역사 속 오늘 관련된 내용은요. 1895년도에 1월 7일 고종이 종묘에서 홍범 14조라는 걸 선포했습니다. 홍범 14조라는 부분을 여러분 얼뜻 국사책에서 들어보셨겠지만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1차 갑오개혁과 2차 갑오개혁 사이에 고종이 세자와 대원군을 데리고 종묘로 가서 독립서고문과 함께 반포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시키겠다는 이제 고종의 의지였습니다. 물론 이대로 이게 시행이 되지는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제의 어떤 침략을 받게 됐죠. 그 중에서 이제 내용이 좀 몇 가지는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홍범 14조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은 제6조에 관련 내용입니다. 세금의 부과는 모든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제13조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제14조 사람을 쓰는데 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등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선이란 부분이 상당히 지금까지 보였던 내용하고 좀 틀린 거죠. 상당히 개혁적이고 조선이란 나라와 때에 대해서 달리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다시 당시의 조선 정부가 사법권의 분립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백성들에게 좀 선정을 베풀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고 법치주의와 기본권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죠.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 현 시대에도 반드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고 지금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6조를 보면은 세금은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탐관오리들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 세금 부과를 금지하는 것도 백성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과로 고통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고가 바닥난 사정도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쓰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예산을 상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요새 세금이 너무 난무합니다. 종부세, 건강보험료, 주식에도 세금이 또 붙었죠. 가상화폐에도 세금이 붙었고, 주택에도 붙었고, 세금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붙었습니다. 거래에 대한 세금. 그래서 이 세금 인상이 너무 많습니다. 전자담배, 서민을 유리해주는 막걸리 맥주에 붙는 세금, 주세도 세금을 올리고 확정됐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즐겨 찾는 맥주에서도 세금을 걷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면 이게 세금만 많이 걷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가중되죠. 정부가 국가 예산을 더 이상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백신 확보나 선택적 재난지원금, 현실성 있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13조를 보면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나 집합금지 명령을 보면 이와는 좀
정반대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보호해야 될 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 너무 엄격하게 범죄자로 몰고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정당한 보상도 없는 집합금지 명령 제한은 국민의 재산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고요. 심한 경우죠. 형평성도 없고요. 14조. 사람을 쓰는데 문벌을 가지지 않고 논리 적용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신들의 적정인 지지 세력이 아니면 철저하게 배척해서 하는 부분은 이번 정부가 시정해야 될 조치고, 과거에 어떤 이 고종이 내세웠던 홍범 14조를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역사 속으로 이미 사라져버린 고종의 조선시대 홍범 14조지만 우리가 스스로 근대화를 이렇게 훌륭하게 이룰 수 있었던 이 최초의 가능성을 가진 헌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정부가 되었던 간에 근대적 헌법인 홍범 14조의 정신을 깊이 헤아려서 우리 선조들이 그냥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니었다. 일부는 상당히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도 배울 건 배워야 되고 좋은 점은 긍정적으로 배워야 된다. 애비 없는 자식이 없듯이 우리 선조들의 좋은 점도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긍정적인 면은 배워야 된다. 오래된 것을 무조건 나쁘다만 생각하지 말고 개혁이라는 이름도 항상 긍정적인 면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1943년도에 미국의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라는 분이 사망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테슬라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슬라 전기자동차입니다. 이 테슬라라는 이름이 그 이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테슬라라는 이름이 요새 전기자동차의 아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라는 분이 전기공학자였습니다. 무선 에너지 통신부 전력 장치까지 개발한 분이었고요. 특히나 토마스 에디슨과 전력의 송전 방식을 넣고 전류 정쟁에서의 승리로 테슬라는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전기공학자로 널리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 전기공학의 혁명적인 발전을 가능케 한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선도자입니다. 테슬라는 자신의 발명을 인류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철학을 가졌고요. 테슬라 모터스의 공익 특허 운영 방식도 테슬라의 철학을 이어받은 겁니다. 현재 테슬라.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천재적인 성과와 공익을 위한 사용이 지금 코로나를 뒤엎인 우리의 세상에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머스크라는 분이 이제 테슬라의 대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테슬라 CEO인 줄 알고 있는데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제 테슬라의 CEO입니다. 그래서 그 테슬라 회사명입니다. 그래서 혁신기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인지도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특허라는 부분들은 어떤 기업들, 요새 대기업들 보면은 자신들의 기업의 사주만의 이득을 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에서도 자신들의 이 기업의 이득만을 위해서 이 와중에서도 엄청난 이득, 사상 최대 이득을 걷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들은, 이 천재적인 분들은 공익을 위해 사용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지 세상을 인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테슬라를 다시 한번 정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뉴스와 역사 속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